아프리카의 외딴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스스로 빠진 이들은 한국 기업을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마다가스카르의 자원을 빼먹기 위해 접근한 중국에게는 분노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환영하는 반면 중국에게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은 허무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의 죽음은 비단 유럽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바그너 그룹의 아프리카 전쟁 사업의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전 프리고진 휘하의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가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정부의 인가를 받아 불법 활동을 펼쳤죠. 이들은 러시아의 세력권을 넓히는 동시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야금야금 탈취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주로 전쟁 범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민간인 피해가 따라붙는 불법 무기 거래와 전쟁 비즈니스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크렘린으로 향했죠. 그러나 프리고진의 죽음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덕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러시아의 입김 역시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은 뜻밖의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광물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접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독재자와 손을 잡은 바그너 그룹이 광물 독점 개발권을 손에 쥐고 다른 국가는 개입조차 할 수 없게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곤 했는데요. 이제 프리고진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개별적인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과 재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다가스카르가 한국에게 있어 가장 큰 기회였죠. 아프리카 대륙의 큰 섬나라로 알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국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바오밥 나무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에게는 마다가스카르가 매우 낯선 나라인데요. 그러나 사실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묻혀있는 광물 자원 때문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배터리 재료에 쓰이는 니켈이 풍부하게 묻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은 세계 3대 니켈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대한 니켈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일찍이 일본 기업과 같이 암바토비 광산의 지분을 확보해 니켈 전쟁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니켈 광산의 소유권을 얻은 것은 잠시, 그 곳에서 캐낼 수 있는 니켈의 양은 생각보다 적었고 이들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은 채산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암바토비 광산 지분 판매를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서 니켈의 가치가 다시 조명받았는데요. 때마침 이 시기 암바토비 광산의 니켈 생산량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 암바토비 광산은 순식간에 황금알이 되었습니다. 2033년까지 전체 니켈 생산량의 50%를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오프테이크 계약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니켈 확보를 싼 값에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의 한 수라는 재평가를 들었습니다. 암바토비 광산 외에도 마다가스카르는 코발트 광산은 물론 흑연 광산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흑연 역시 배터리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마다가스카르와의 협력이 필연적이었습니다. 배터리의 음극재 재료로 사용되는 흑연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면 마다가스카르 광산 개발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와의 협상이 난관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갑자기 사라져준 덕분에 협상의 제1단계는 매우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협력이었죠. 마다가스카르의 협력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마다가스카르와 한국 사이에 불편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물론이고 마다가스카르 양국을 뒤흔들었던 대우 로지스틱스의 아프리카 농장 개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8년 한국의 기업 대우 로지스틱스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대규모 농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정부와 맺었습니다. 130만 헥타르라는 엄청난 넓이의 농토를 99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신유지배 영역이 10만 스퀘어 킬로미터이고 경지 면적이 대략 156만 헥타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넓이의 땅을 한국 기업에게 넘기는 계약인 것입니다. 식량 확보를 위해 임차한 땅의 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영토를 일개 기업이 빌린 것이죠. 농지 개발 사업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인 규모였습니다. 이 땅을 통해 경작할 작물은 옥수수와 파뮤의 원재료인 기름야자. 이 기획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입장에서는 영토 이권을 해외 기업에 빼앗기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대우 로지스틱스는 임차권을 포기했고 임차권 계약을 맺은 정부의 후신인 안드리 라조엘이나 정부는 이 계약을 두고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험악해졌습니다. 다행히도 대우의 발빠른 사과로 인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았지만 이 시기 이후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사이의 관계는 싸늘한 그대로 그 이후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 기업은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어느새부턴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연 광산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반기는 것은 물론이고 코트라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경제개발위원회 EDBM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마다가스카르 한국 기업 진출에 초록불이 켜진 것입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큰 환대를 받게 된 것에는 다름 아닌 한류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 해부는 K 열풍은 한국에 대한 반감을 모두 호감으로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K-팝 아이돌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유행을 타면서 마다가스카르인들 사이에서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특히 K-팝이 마다가스카르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K-팝 학원도 생기는 등 한국이 마다가스카르의 문화 기준이 된 것이죠. 심지어 해류, 한류, 나는 한류 전문 방송이 마다가스카르에 생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민영 방송사인 드리밍TV가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선한 채널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문 채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 황금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1시간씩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마다가스카르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하는데요. 한류 열풍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강력한 동남아라면 모를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류 방송이 생긴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젊은이들 태권도 역시 마다가스카르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태권도의 도복과 운동 효과에 주목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인기를 끈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생긴 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마다가스카르 군대에서도 태권도의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태권도 강사를 한국에 요청하기까지 했죠. 한국 대사관이 마다가스카르 국방부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이정무 사범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죠. 이정무 사범은 특수부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경찰 특공대, 세종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전파하며 마다가스카르의 태권도 붐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수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 문화의 흔적은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마음을 바꾸었고 이 덕분에 한국 기업인들이 큰 반감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곳곳에서 발견되는 한국화의 흔적은 심지어 마다가스카르 시골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다가스카르 농촌에서 재배되는 벼가 한국에서 개발한 동일벼인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기후나 토질에 있어 벼농사를 짓기 좋은 곳으로 예전부터 이곳 주민들은 쌀을 재배해 요리를 해먹었을 정도로 주식이 쌀인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시작된 마다가스카르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으로 토지가 마르는 등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어느 환경에서나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동일뼈가 마다가스카르에 수입된 것인데요. 가뭄으로 인해 토질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동일벼는 안정적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 살아남은 한국 종자답게 아프리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그 질긴 생명력을 선보인 것이죠. 그 덕분에 마다가스카르 시골 농민들은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보낼 정도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쌓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전역이 한국에 열광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본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원전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중국은 일찍이 마다가스카르에 묻힌 막대한 양의 자원을 알고 있었고 마다가스카르의 많은 투자는 물론이고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다가스카르에 튼튼한 벼를 수출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메리카, 남태평양을 비롯한 80여 개 국가의 교잡종 벼를 뿌리며 확실히 검증을 한 품종을 마다가스카르에 보내는 등 세심한 관심을 쏟으며 마다가스카르인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공자학원을 세우며 아이들에게 중국어로 된 도서를 무료로 기증하는 한편 중국 자본을 투입한 마다가스카르 광산의 현지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경제 상황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을 채용하는 중국 광산 기업들도 마다가스카르에서만큼은 현지인을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환심 사기에 주력했죠. 그러나 중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마다가스카르에 쏟는 노력과 반대로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반중 정서는 심해졌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의 지나친 개발과 이권 침탈에 마다가스카르인들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금광을 비롯해 각종 광산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마다가스카르인들은 알고 있었고 시커먼 의도가 명확한 중국인들의 태도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죠.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광산에서 일하던 마다가스카르인들이 집단 파업을 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의 땅은 마다가스카르인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중국인들은 땅 바깥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제당 공장에서 일하는 마다가스카르인과 중국인 사이의 분쟁도 발생하면서 반중 정서는 최악으로 치달았죠. 반면 한국은 문화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인들의 마음을 먼저 무장해제하고 그 뒤에 사업을 통한 협력을 요청했기에 중국과 달리 한국에 대한 반감은 거의 없는 상황. 코로나 시기 마다가스카르에 무상 마스크 및 키트를 지원한 것도 마다가스카르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죠. 덕분에 한국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원 경쟁에서 한국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길 바라며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마다가스카르와 우호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니 인천공항공사는 전 세계 수많은 곳의 공항들과 인프라를 건설하며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조차 공항 건설은 자주 실패하며 애를 먹었지만 한국은 유독 달랐던 것이죠. 유럽의 건설 강국 독일의 경우 베를린 신공항이 무려 10년 넘게 지체되며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이 한국을 찾았으며 국왕까지 직접 나와 한국의 공항 노하우와 운영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국가들의 의문보가 붙고 있다는데 일부 국가는 최근 한국과 엄청난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 다소 충격적이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각각 국가마다 이유도 놀랄만하며 제각각이라는데 해당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폴란드 신공항의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와 함께 신공항을 추진하며 MOU를 맺은 바 있는데요. 폴란드 신공항 건설은 연간 4,5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공항과 공항과 연결되는 절도와 도로, 도시 개발 등의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중동부 유럽 최대 허브공항을 건설하고 유럽의 관문이 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막판까지 경쟁했다가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를 따냈습니다. 인천공사 측은 2021년 당시 바르샤바에 방문하여 신공항 개발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도 한국과의 협력에 크게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의 한국발 신공항 탄생에 주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15개국에서 3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도 있고 이탁 운영, 운영 지원, 기술 지원, 전략적 자문 등 다양한 범위를 총괄했기에 더욱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방산을 비롯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이니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폴란드 신공항 사업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신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폴란드 신공항의 지분 약 12%가량을 인천공항공사가 담당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한국에서는 폴란드 신공항이 성공해야만 이을 내고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폴란드 신공항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결국 한국이 돈을 투자해야 하는 모양새. 여기에 러시아 전쟁까지 얽혀서 폴란드 공항이 장기간 부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지불하고 수주받는다는 방식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과민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과연 8천억 원이 빠른 시간에 회수될지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지분 처분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싸늘한 반응도 나옵니다. 이 인도네시아 신공항. 인도네시아는 발리 근처의 롬복섬의 공항에 8,600억 원 가량 종합 투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너브콜을 보내면서 롬복 신공항에 대한 각종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나 각종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역시 롬복공항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각종 사업 투자 협력이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각종 큰 이슈들이 얽혀서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도시 건설 노하우나 바다를 막는 방조제 사업에 관한 노하우를 묻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감과 동시에 한국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조코이 대통령이 친히 나서 진행 중인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상당수 사업들은 한국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업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배터리 원료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국익과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자칫 다른 인프라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계약 파기 및 대금 납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 프랑스에는 무기대금을 대출받아 잘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이 무기대금을 요구할 때에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아직도 극히 일부만 지불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차원의 공사대금 지불 문제를 비롯해 각종 소음이 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베트남의 신공항 건설 요청. 우선 베트남의 응우 엔 수엄푹 총리는 롱탄 공항이 본격적 사업에 들어갔음을 수년 전부터 밝혀왔습니다. 베트남의 대도시 호치민에서 약 40km 떨어진 동라이성에 세워질 롱탄 공항은 베트남 최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응우 엔 수엄푹 총리는 그간 매체를 통해서 이는 베트남의 수건 사업이며 2040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라며 롱탄 공항은 베트남의 관문이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공항이 될 것이다 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때까지 터미널을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인천공항도 계속해서 터미널을 확장하듯 비슷하게 진행되며 베트남에서도 1터미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2,500만 명의 승객과 화물 100만 톤 이상을 처리하는 터미널이 완성된다는 골자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자연히 한국의 건설사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지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 롱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롱탄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접해집니다. 그것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하당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2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분류가 금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몰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탈중국 물류의 허브 경쟁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중국 남부에 위치하는데 중국의 각종 리스크로 인해서 베트남으로도 기업이 이동 중인데, 미국의 페덱스 등은 베트남 롱탄공항이 건설된다면 물류 창고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의 다양한 국가가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분류 공항허브가 되기 원하므로 매우 급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의 인프라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규모의 공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공항까지 이르는 고속도로를 왕복 8자선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롱탄 공항의 부지를 신속하게 다져가는 등 빠르게 공항 건설할 준비를 약 2년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의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전격 미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뜻밖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롱탄 공항 프로젝트는 무려 1997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약 30여 년을 끌고 왔으며 그동안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베트남 당국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했고 실제 공항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조차도 손사래를 쥐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실제 베트남의 국책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각종 도로, 특히 철도 사업 등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각종 지하철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항시 예산 문제나 지역 주민 문제로 지연이 되었고,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들어왔으나 공사 대금도 떼이고 제대로 건설도 안 되면서 오히려 베트남의 매운맛을 보고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조차 포기할 정도이며 한국의 현대건설은 하노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수주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약 1억 1,500만 달러가량을 물린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의 지방정부의 예산과 감리 문제 등이 얽혀서 2023년인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끝을 못 본 상황이죠. 공사 구간은 겨우 11km 남짓한 구간이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피말리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역시 베트남 지하철 공사로 물려 공기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넉넉하게 2년이면 끝날 공사가 10년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각종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다양한 건설사들이 질색하는 경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작년에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는 현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고 운영하며 곧바로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의 JW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엔 미국 브랜드를 유치했고 건물 단위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책 사업으로 베트남 정부의 자본과 지방 정부의 예산 등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대형 공사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이번 공항에서도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이미 공사터를 닦아놓았기에 곧바로 터미널 공사만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문제는 이 베트남 롱탄 공항 역시 예산 부족 문제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롱단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인프라에 들어간 돈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으며 만 그래도 돈이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집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각에선 돈 문제라면 한국에서 돈을 대출하거나 공적계 발원조인 ODA를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의 첫 지하철은 중국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시작된 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과 자금 운용 방식 문제로 2년 걸릴 공사를 결국엔 10년을 허비했으며 그나마도 전체 완공이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그대로 방지된 흉물로 남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자본을 대출해 주면서 신공항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게 알려진 상황이죠. 한편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데요. 한편에서는 신공항은 나라의 관문이고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벌써 터미널 입찰이 취소되고 어딘가 좋지만은 기운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2040년 공항 완성이라고는 하나 막상 10년 이상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베트남 롱단 신공항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의 공항 사업이 한국과 협력을 하게 될지 기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